알고리즘을 바꾸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남들이 보지 못한 어떤 그런 기회를 보고 싶어요. 그럼 그 생각을 그냥 계속 하는 거? 습관화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알고리즘에 우리들의 뇌를 이해하고 뜨잖아요. 계속 그렇게 그런 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생각을 하게 되면 이제 인사이트 같은 것들을 좀 볼 수 있게 되는 게 아닌가. 저는 앵커 위더스의 대표를 맡고 있는 오정훈이라고 합니다. 앵커 스테이는 외국분들이 한국에 왔을 때 이제 쉽게 집을 한 달부터 임대할 수 있는 단기 임대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고, 단기 임대 업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이 집을 올리고 이제 집을 임대 수수료를 받는 그런 플랫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 이제 거래액 기준으로 약 150억 정도를 달성을 하며 한 400% 성장을 했고, 올해에는 이제 2배 이상 350억 정도의 거래액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이방인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006년도 정도에 영국에서 2년 정도 어학연수하고 직장 생활을 했던 경험이 있었는데, 그 현지인들 커뮤니티에 가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아무래도 영어도 안 되고 또 그들만이 알고 있던 어떤 그런 상식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섞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만약에 한국인들끼리 모임이 있는데 한국말도 잘 못하는 외국인들이 와서 같이 놀자라고 하면 싫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사실 이해는 갔어요. 따라서 저희는 그 교회에서 운영을 하는 외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커뮤니티가 있었거든요. 이제 두 번째로는 제가 이제 마지막에 구했던 쉐어하우스의 랜드로드 할아버지가 굉장히 좋으신 분이었어요. 가족들과 함께하는 크리스마스 파티에 손주들도 초대하고 저도 함께 초대해서 크리스마스를 보냈던 기억이 있었거든요. 아버지 같은 할아버지 같은 랜드로드를 만나서 다행이다. 이런 커뮤니티에서 만난 좋은 친구들, 그리고 이제 좋은 랜드로드, 좋은 집주인 덕분에 행복하게 즐겁게 자랄 수 있었다라고 생각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때 영국 이제 어학연수를 갔다 오고 나서 2010에서 11년도 정도에 제가 졸업을 하고 2012년도에 첫 직장으로 제약회사에 들어갔었습니다. 그 당시에 영업을 하면서 제가 직장이 메인 퀘스트라고 하면 이제 서브 퀘스트로 좀 부업을 해보자, 시스템 수익을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직장은 나의 노후를 책임져주지 않는다. 돈이 행복의 척도는 아니지만 돈이 있으면 행복할 확률이 높잖아요. 그래서 내가 일을 하지 않더라도 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싶다. 여러 가지를 좀 했었습니다. 일단 물건을 한번 팔아보려고 했었고, 제가 그때 골프를 좋아해가지고 슬라이스가 나지 않은 골프공을 팔아보려고 하는데 너무 안 팔리는 거예요. 옥션 같은 데 올렸는데. 그래서 이제 그 링크를 가지고 골프 커뮤니티 같은 데에 들어가가지고 막 홍보도 해보고 했는데 바로 강퇴를 당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플랫폼의 좀 본질을 배웠던 것 같습니다. 일단 사람을 모으는 게 먼저인 것 같다. 그 당시에는 인스타그램 이런 게 막 아직 보편화되지 않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카카오 스토리라는 SNS하고 네이버 밴드에다가 여러 컨텐츠들 올려가지고 사람을 모아보려고 했었습니다. 이제 그 당시에 그 TV쇼에 나온 레시피를 제가 조금 잘 편집을 해가지고 올렸는데 거기에 아주머니들이 이제 꽤 많이 모이시더라고요. 이제 여기서 한번 냉동식품이나 어떤 식품을 팔아보면 어떨까. 그래서 좀 유명 만두를 제가 그냥 원가 이하로 하면 최저가로 한 100개 정도를 팔아봤는데 완판이 된 거예요. 자, 이거다 싶어가지고 유통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냉동식품, 간편식, 밀키트 이런 것들을 최저가 이하로 판매하는 공동구매 사업을 최초로 진행을 했었고, 그렇게 해서 그게 이제 수익이 꽤 났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 수익이 1000 이상 올라가기 시작했을 때 이제 다른 인플루언서 공동구매들이 막 시작되는 시기였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직감을 했던 게 영원할 수 없겠다. 플랜 C가 필요하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우연한 계기로 이제 수요를 발견을 했던 것 같은데, 제약회사 영업을 시작했지만 나중에 그 북미사업부 총괄로 발령이 나서 이제 북미에서 사업을 하고 있었고, 그 바이어들이 이제 미국인과 캐나디안들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캐나다 바이어분 한 분 중에 따님이 한국에 교환학생을 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집을 구하는 게 너무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시길래 제가 좀 도와드려 보고자 서울에 있는 그 연세대학교에 방문을 했었습니다. 근데 외국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전 그때 한국에 유학생들이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그래서 무작정 한번 그들을 이제 붙잡고 물어봤어요. 집을 어떻게 구했냐고. 근데 다들 되게 어렵게 집을 구하셨더라고요. When I first started looking for housing in Korea, I discovered that deposit can sometimes reach 50 to 80% of the value of the apartments. I think that could be pretty shocking because in France, a deposit usually represents a month or 2 months of rent. So even when I first heard that there were situations where people might not recover their deposit, it definitely made me a bit worried. That's a big amount of money that you have to put up front. And because you don't know the system and you don't know if you can trust the other person to give away this amount of money, there's a
a hurdle for people to come to Korea on the very first time. 굉장히 이 시장이 공급자 우위로 이제 형성이 되어 있어가지고 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한국에서도 많은 외국 분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여러 가지 불합리함을 겪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거다 싶어가지고 한국에도 쉐어하우스라는 주거 형태가 막 들어오고 늘어나고 있는데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이 쉐어하우스를 해야겠다. 그렇게 쉐어하우스 한 채로 외국인 대상으로 사업을 시작을 했고 오픈을 하기 전에 한 30건 정도의 이제 문의가 왔고 그 중에 10명 정도가 계약을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집을 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외국 분들한테 또 방을 빌려주고 싶어 하시는 호스트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었어요. 저한테 되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제가 알려드려도 잘 못하시는 거예요. 공급은 계속 늘고 있는데 사실 수요는 제한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수요가 있고 이렇게 많은 공급이 서로 만나지 못하고 있는데 이 역할을 내가 해보면 어떨까? 저는 이제 그냥 좀 패시브한 인컴, 회사 이상의 어떤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게 목표였지만 이거를 내가 훨씬 더 IT로 스케일업,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가 있겠다라는 판단이 들어가지고 10개 정도를 운영을 할 때 회사를 그만뒀지만 30개가 넘어갔었을 때 플랫폼 창업을 결심을 하고 그때 회사를 설립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자연스러운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사업을 하게 되면서 이런 니즈가 있겠구나, 이런 불편함이 있구나, 이거를 해결할 경우에 더 큰 수익이 될 수 있겠구나. 나조차도 고객들도 뭐가 문제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문제를 정의하기는 정말 힘든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느꼈던 불편, 사람들이 느꼈던 불편, 그리고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해결되었을 때 사람들이 기꺼이 그 가치에 대해서 돈을 지불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는 게 문제 정의이고 가설인 거잖아요. 근데 그걸 찾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저는 작은 테스트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아이디어 불페이 법칙이라는 책에서 나오는 프리토타입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정말 적은 리소스로 시장에 니즈가 있는지를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레시피를 알려주는 밴드에서 냉동 만두를 한번 팔아봤었고 작은 쉐어하우스라는 오픈을 해가지고 먼저 올려보고 고객들이 원하는지, 충분한 고객들이 있는지를 작게 테스트해보고 실험해보고 이게 증명이 되었을 때 시작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설인 것 같아요. 가설이 틀렸다고 하면 아무리 제품이 좋아도 아무리 영업과 마케팅을 잘해도 성공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가설이 맞는지를 작게 테스트해보는 게 저는 엄청 중요했고 지금 역시 그런 일련의 과정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재앙이었죠. 사실 자랑하듯이 되게 많은 수익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번 돈을 다 대투자해가지고 오픈을 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수중에는 돈이 없었던 거죠. 근데 이제 대부분의 외국인들이 이제 2월 달에 들어옵니다. 전 유학생들이 주 고객이었기 때문에 팬데믹이 터지니까 이제 120베드가 만실이었는데 다 캔슬이 난 거예요. 이거는 마스터리스이기 때문에 전대업이기 때문에 나는 월세를 받지 못해도 월세를 매달 내야 했습니다. 그럼 한 달에 3,000을 내야 되거든요. 그 법인 전환 후 이제 첫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3,000이었던 거죠. 그래서 회사에 런웨이가 2달밖에 안 남은 거예요. 정말 막막할 때 약간 물속에 가라앉는 느낌 아세요? 아이도 있는데 당장 런웨이가 2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계속 생각하고 고민했던 것 같아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 그때 아마 들어갔던 게 한 7, 8억 됐던 것 같은데 7, 8억 날리게 되는 건데 다시 시작하면 되지 라는 생각으로 너무 절망하지 않으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를 많이 고민을 했고 저희가 그때 서강대 국제팀 담당자하고 좀 친하게 지냈었는데 물어보니까 한 50에서 100명 정도 유학생이 들어온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분들 격리는 어떻게 하시냐라고 하니까 대안이 아예 없다라고 하시길래 우리가 해드리면 소개를 해줄 수 있냐라고 얘기가 돼서 이 비어버린 쉐어하우스를 격리하우스로 바꾸자 라고 해서 피봇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대학교에서 소개만 해주면 유학생들이 결제하고 이제 우리가 픽업부터 식사까지 제공하는 격리 솔루션을 저희가 론칭을 해가지고 대학교에서 비대면 수업을 하다 보니까 앞에 있는 원룸 건물들이 싹 비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그걸 통으로 임대해가지고 격리시설로 운영을 하고 외국인들이 어디서 격리를 하고 있는지 트래킹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도 만들어주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오히려 사업이 좀 더 커졌던 것 같아요. 저는 되게 알고리즘을 바꾸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 유튜브에 뜨는 알고리즘. 결국엔 내가 제일 관심이 있는 게 뜨게 되는 거잖아요. 남들이 보지 못한 어떤 그런 기회를 보고 싶어요. 그럼 그 생각을 그냥 계속 하는 거? 저는 어떤 습관화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생각을 습관화하는 거. 내가 음식을 되게 좋아해요. 어디 가서 어떤 음식을 먹을까? 많이 고민을 하면 우리 알고리즘에 우리들의 뇌를 이해하고 뜨잖아요. 계속 그렇게 그런 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생각을 하게 되면 이제 인사이트 같은 것들을 좀 볼 수 있게 되는 게 아닌가. 코로나 끝난 이후에는 좀 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에어비앤비는 관광객 위주의 숙박 플랫폼이었고요. 한국에 한 달, 3달, 1년 이렇게 체류하시는 분들은 알아서 직거래 같은 것들을 통해서 집을 구하는 구조였거든요. 근데 코로나 이후에
특히 에어비앤비 하시던 분들이 이제 격리 숙소로 에어비앤비에서 운영을 많이 하시면서 이후에 그냥 쭉 살게 되신 분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단기 임대를 하시는 임대인분들이 에어비앤비로 많이 편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노리던 시장이 에어비앤비라는 공룡한테 이제 흡수가 된 거죠. 근데 문제는 에어비앤비는 숙박업 플랫폼이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라이센스가 있어야지 숙박업 플랫폼에서 영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원룸이나 오피스텔 1.5룸 이런 형태의 주거에서는 허가증이 안 나오거든요. 근데 에어비앤비에서 대부분 그 허가증 없이 그냥 영업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유저들 입장에서는 불법인지 아닌지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게스트든 호스트든 이제 훨씬 더 고도화되고 좋은 에어비앤비라는 플랫폼으로 다 몰려가게 된 거죠. 그때 뭐 고민을 많이 했죠. 우리가 아무리 이제 에어비앤비에서 불법 숙소 이용하지 말고 우리 숙소를 이용을 하세요라고 이야기를 해봤자 소비자한테는 결국 소구점이 되지 않는 거거든요. 호스트들만 내가 라이센스 없이 영업을 하는 거에 대한 리스크만 감수하면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럼 우리는 우리가 어필할 수 있는 소구점을 만들자라고 생각을 했고, 유학생이나 거주민뿐만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도 이용할 수 있는 모임 플랫폼을 만들어서 오히려 여기서 더 많이 유입을 시켜가지고 주거 플랫폼을 홍보하고 이쪽으로 이제 전환을 시키자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외국인 모임 액티비티 플랫폼 앵코플레이라는 것을 론칭을 했었어요. Every time I visited my brother before moving here, I stayed in a building managed by Enco Stay. I was able to discover the city, but also the most important part is like to meet people, especially like when you come like alone. So being able to build like a really fast community and friend circle is a huge advantage. 근데 사실 커뮤니티가 해보니까 진짜 쉽지가 않더라고요. 요거는 저희가 테스트 해보지 않고 이제 진행해서 되게 많은 좀 대가를 치렀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배웠던 레슨은 모 시장이 작은 상황에서 굿투 해브 서비스를 하는 거는 좋지 않다라는 레슨을 배웠습니다. 주거는 머스트 해브거든요. 반드시 필요한 서비스지만 커뮤니티 같은 것들은 있으면 좋은 서비스잖아요. 즉 기꺼이 여기에 대해서 지불을 할 의사가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운영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여기서 좋은 경험을 하고 재구매를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갔을 때 정말 좋은 경험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좋은 액티비티, 좋은 모임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컨텐츠가 나쁘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런 외국인 모임 액티비티 컨텐츠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거기서 들어가는 인풋 대비 아웃풋이 너무 효율성이 좋지 않다는 거, 이런 것들 때문에 커뮤니티를 지속하는 게 과연 사업적으로 의미가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었고, 그래서 역시 답은 주거인가 라는 생각을 하던 쯤에 이제 2024년도 한 8월 정도에 에어비앤비에서 라이센스가 없는 모든 숙소들을 퇴출하겠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2025년 10월을 기점으로 퇴출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라이센스가 없는 그런 임대 사업자들은 갈 데가 없어진 거죠. 이거를 지금 우리가 다른 서비스들을 만들고 있을 게 아니라 이렇게 공백이 되는 시장을 우리가 흡수를 해야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2025년부터 진짜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4가지를 했던 것 같아요. 일단은 첫 번째는 가설, 두 번째는 제품, 마케팅, 그리고 저희는 이제 AI로 좀 부스팅을 해야겠다. 가설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가설이 맞아야 되니까 에어비앤비에서 더 이상 라이센스 없이 영업을 할 수 없게 될 경우에 이들은 다른 대안을 찾을 것이다. 이게 가설이었죠. 그럼 에어비앤비가 아니더라도 에어비앤비는 단기 고객이 위주잖아요. 이제 3개월, 4개월을 받을 수 있는 외국인들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있다라면 그들이 올 것인가? 온다라는 게 이게 가설이었고, 그 가설이 저희가 여러 가지 테스트를 통해서 확인을 해본 결과 맞았던 거죠. 저희는 이제 작년에 그 에어비앤비 공백을 잘 흡수하면서 호스트가 원래는 한 100명이 안 됐던 것 같은데 올해 1월 기준으로 지금 7,000명을 돌파했습니다. 거래액도 재작년 한 30억 정도에서 작년에 이제 150억까지 성장을 했고, 올해 2026년 1월에만 31억을 돌파하면서 계속 최고치를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타이밍이랑 운은 언제나 온다라고 생각을 해요. 계속 지나가고 있는데 그거를 내가 보느냐 못 보느냐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럼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창업가라고 한다라고 하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영역에서 지금 내가 놓치고 있는 기회들이 있는가, 그것을 볼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스타트업 창업자들은 정말 지치기 쉬운 것 같아요. 이게 지치기 쉬운 이유는 목표가 너무 멀리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목표가 뭐 엑시트다, 목표가 IPO다 이러면 이게 정말 끝이 보이지 않는 마라톤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생각을 달리하는 게 그 다음 마일스톤을 명확하게 정해놓고 이제 거기까지 가는 것만을 좀 생각을 합니다. 그게 거래액이 됐든 영업이익이 됐든
어떤 뭐 글로벌 진출이 됐든 딱 명확한 마일스톤을 정해놓고 여기에 달성을 했을 때 뭐 그 다음 라운드를 갈지 거기에 대해서 다시 또 의사결정을 해 나가는 방식으로 해 나간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성취감도 잃을 수가 있으면서 지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초기에 마음은 어떻게 보면 좀 더 나이브했던 것 같아요. 결국에는 내가 이 플랫폼으로 사업을 시작을 하면서 어쨌든 원대한 목표를 꿈꿨을 거잖아요. 난 적어도 IPO를 하겠다. 에어비앤비를 능가하는 비즈텀 플랫폼을 만들겠다. 이런 원대한 꿈은 사실상 지금의 당장의 목표를 실현하는 데 있어가지고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는 이제 글로벌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 지금 투자를 아예 그냥 글로벌 VC들을 태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글로벌 이제 투자가 이제 이루어진다라는 가정하에 저희는 3년 이내에 아시아 시장에서 한국보다 더 많은 거래액을 달성을 하는 게 일단은 첫 번째 목표고요. 근데 또 이 마일스톤은 사실 상황에 따라 가지고 또 계속 변동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국내 시장만을 한정을 했을 때는 영업이익을 어느 정도까지 달성을 하는 게 일단은 다음 마일스톤으로 잡고 있습니다. 두렵죠. 예. 제 딸이 제일 무섭고요. 예. 와이프도 무섭죠. 두려운 게 엄청 많죠. 예. 근데 혼자 하는 게 아니니까 괜찮은 것 같습니다.